자, 이번에는 태아 훼손 자작극 갈 때까지 간 워마드 인증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좀 다뤄드렸습니다만은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 남성 혐오 사이트인 이 워마드에서 이제는 태아 낙태 사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진 태아가 남성인 것입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처럼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는 상황을 악용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관심을 더욱 끌기 위해서 악의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워마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낙태 금지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그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남성 태아를 글쎄요, 이 죽은 사진까지 올려야 될 것인가, 살해를 한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확실치 않아서 제가 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과연 이 남성 태아의 낙태 사진을 굳이 올리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뭐 태아 사진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사자의 시신 사진도 있었고요.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뭐 캐톨릭의 성체를 훼손해가지고 지금 신성모독 시비까지 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현실인데 워마드가 지금 지향하는 부분이 여권 신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 평등 아니겠습니까? 성평등인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워마드는 그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네, 혐오로 가는 문제라는 거죠. 아니요, 자신들은 이제 우리는 성평등을 지향한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땐 지금 양상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혐오 내지는 성대결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혐오는 혐오를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움직임들이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오히려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추구한다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신중하게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뭐 수컷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성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보는 남성들조차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꾸로요. 완전히 이 워마드는 여성 우월주의로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과 이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 사진들이 이제 게재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과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앵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여성 운동을 한다, 뭐 사실 힘든 일이죠. 우리가 NGO 활동하는 게 미디어의 주목도 받아야 되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해화역 시위 뭐 계속 하고 있지만 매우 힘든 와중에서 이제 지지를 얻어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일부 또 세력들은 더 큰 지지를 빠른 시간에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일탈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일탈이 자신들이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만 욕할 게 아니고 일베를 욕해야 된다. 일베가 사실은 뭐 여성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이트죠. 그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이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수단과 방법이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일부 정말 훼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올린 것에 대해서는 워마드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잘못 나가면 해화역에 많은 모인 이런 좋은 취지마저도 퇴색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태클을 걸고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폐지 청원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이제 폐지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글을 올리다 보니까 딱히 뭐 운영진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분간해내기 이제 좀 안 좋은 글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마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데 박진아 아나운서에게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박진성 시인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려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성범죄자 누명을 벗었지만 워마드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제 오전 박 시인은 자신의 SNS에 다시는 저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높은 곳에서 밖을 찍은 동영상도 올렸는데요. 이렇게 자살을 암시하는 글로 우려를 샀으나 실제로는 무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지인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박 씨를 안전하게 찾았다라고 말했는데요. 박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걸로 확인돼서 인근 병원으로 옮긴 뒤 아버지에게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작가지망생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소당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박진성 시인은 시집을 출고 정지 조치를 당했고 박 시인은 지난 21개월간 남성 혐오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데요. 지난 13일 한 언론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베 사이트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워마드도 특정인을 딱 낙인 찍어서 그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집요하게 공격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그러니까 성폭력과 관련해서 한번 조사 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권을 존중해줘야 될 텐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살기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저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범죄,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뭐 워마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 부분 그분의 어떤 혐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격을 멈춰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반인들이 공격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면 거기서는 당연히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다기보다도 어쩌면 한 번 시작한 것을 질주의 광기라고 그럴까요?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지금 관심을 끌어가지고 소영웅주의, 영웅심리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인터넷을 통한 어떤 소영웅주의가 퍼져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광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척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 처벌도 강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더 이상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이 기사도 지금 이 박진성 시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대 누드 모델 아니면 말고 엉뚱한 사람 신상 털고 아들에도 악플을 단다라고 하는데요. 이 워마드 사이트에는 얘 공연 음란 남자 모델 아니냐라는 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하나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놈으로 하자 아니면 많은 거지 진짜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 누드모를 닮은 게 죄다라는 식의 댓글도 한 30여 개가 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이 홍대 누드 모델인 것처럼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의 7세 아들의 사진 등 가족의 정보까지 공개가 됐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씨 아들의 사진과 함께 자기 아빠 닮아서 역겹게 생겼다. 성폭행하고 싶다 등의 글도 있다고 합니다. 수시로 전화 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의 대상, 비판의 대상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근 1년에 이제 남녀 간의 이른바 불평등 구조의 문제 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워마드의 1년의 행태를 보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일종의 사회적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흐르고 그냥 저거를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치닫는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법당국이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언론 역시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지나친 관심 이것을 부각되다 보니까 그걸 또 오리우선 또 확대 재생산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책임감조차 어떤 잘못에 대한 시인 인정 이조차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끔찍한 문제거든요. 그 극단의 형태의 어떤 뭐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 유럽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비롯되는 것이 이 어떤 소수 집단들의 극단화에서 잉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 좀 더 확대되기 전에 우리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최근에 미투 운동과 해화역 시위는 눌려있던 목소리가 방향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마드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여성계 내에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좀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워마드는 결코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그렇죠? 양성평등을 지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젠더의 감수성 문제도 부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잘못된 남성 혐오, 그것들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여성주의와 이 구분을 좀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계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파기했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작년 3월에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뒤에 없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당초 기무사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한 부밖에 없는 원본 문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기무사 내부에 문건 파일을 담은 USB가 남아있고 송 장관에게 전달된 것도 USB 파일을 프린트한 버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원본 파기를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을 만들 수 없는 기무사에서 문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차원에서 이 USB에만 남아두고 원본을 파기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좀 가능한 대목이 있습니다. 증거 인멸 여부, 파기 과정, 지휘 라인을 집중 수사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정 교수님, 이 기무사가 만든 이 계엄령 관련된 문건에는 기무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터마크가 없어요. 그리고 문서 번호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문건은 그냥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건 원본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예. 기무사의 그 원본이 없어졌다,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심각하게 검토할 이 상황이 됐다, 이게 더 문제인 걸 보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그 한민국 국방장관이, 전 장관이 그 검토를 지시했을 때, 법무 담당관실에 이제 지시를 했을 때 예. 너무 밋밋하니까 뭐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무사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오버한 거죠. 그 오버한 상태에서 보니까 그 계엄 문건에 보면은 촛불 시위가 어떻게 나중에 확대됐을 때 뭐 사단의 배치표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버한 거죠. 그러니까 기무사가 정말 본연의 일을 해야 될 걸 안 하고 쓸데없는 이런 그 일을 한 건데, 결국은 한민구 장관이 그 작년 3월에 받아보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상황 같다, 논의를 종결하자,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예. 기무사가 서류를 없앤 것 같은데, 저는 서류 없앴다는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기무사가 이렇게 월권을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는 데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USB는 뭐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되지만 원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군의 기무부대가 이전에 잘못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생각해야 될 많은 대통령 국정 업무를 놔두고 걱정하게 하는 이 짓을 초래했다는 데 대해서는 조현천 전 사령관 빨리 들어와서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요. 처벌받을 게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기무사가 그냥 단순히 오버한 것인가요? 아니죠. 지금 이 원본이 존재한다고 말했었거든요. 원본이 한 부밖에 없다. 뭐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한 부를 이제 보고받은 것으로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송영무 국방장관도 프린트한 출력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이 처음부터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원본을 파괴한 것인지 모르지만 원본이 있어야 그 결제 라인도 볼 수 있는 거, 날짜도 있는 것이고 또 비밀 문서라고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존재했던 원본을 파괴했을 가능성, 예.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죠. 예. 이 얘기는 그러면 지금 나타나 있는 것보다도 더 세부적이고 소위 친위 쿠데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짰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본을 찾아야 됩니다.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USB에만 지금 뭐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기무사 서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원본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몇몇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일 쿠데타를 모의했을 가능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증거 인멸을 했다면 더 어떤 그 계획이 더 컸었는데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없앴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원본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더 수사에 강력한 어떤 집중을 요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없앴는지, 그리고 그 원본을 처음 만들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뭐 등등이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또 한 대목은요, 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 있었던 회의로 옮겨갑니다. 정말 이 4월 30일 회의 때 참석을 했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을 지난달 28일 받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건을 받다고 바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28일 국방부로부터 문건을 받고 나서 검토에 들어갔고 점점 더 그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달 28일 얘기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돌리게 되면은 4월 30일 날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건 형태는 아니고 구두 형태로 촛불 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된 문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거를 참석했던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아마 느끼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심각하게 보고를 했으면 심각하게 장관이 심각하게 보고를 했으면 심각하게 느꼈을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그런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면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그냥 넘어갈 이유가 없죠. 자, 그렇다면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당시 회의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각하게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대충 보고한 것인지 한번 느껴보시죠.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으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 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의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의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네. 왜 7월 들어가지고 공개 방침으로 바뀌어서 외부로 전달을 하게 됐는지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생각했었던 사안들이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공개의 필요성에 있어서 의원께 전달해 드린 겁니다. 아니, 해소된 게 뭐라 그러셨죠? 예, 그거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예. 배 교수님, 네. 지금 최은수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촛불 집회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있다라고 간략히 보고를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대충 보고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간략히 언급을 했다. 그리고 문건도 제시를 안 했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보고를 안 한 거죠. 송 장관이요?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임종석 실장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물론 당시에 포인트가 또 기무사 개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방점이 안 찍힌 건 사실인데, 그럼 여기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어도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캐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좀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일단 송영무 장관의 판단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근거가 하나가 더 있는 게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대충 물어봤어요. 근데 대충 물어본 거예요. 그냥 원론적으로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두 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로까지 해가면서 모든 문서를 다 제출하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미 불법성이 제작 과정에서 나왔고 작성 과정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지금 증거인멸까지 있다는 얘기는 한간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친위 군사 군데타 모의까지 갔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신 시대 때 계엄 통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고 또 배운 것이 예. 그런 유신의 사고를 갖고 있었고 예. 또 본인이 탄핵의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런 불법적인 작성 과정에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장관은 군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본 준비 차원에서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진보적 운동을 해왔고 과거 이런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그 평화로웠던 세계가 찬사를 보냈던 촛불 집회에 군이 동원된다는 얘기 아무리 간략히 보고를 했더라도 당장 느낌적으로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죠, 먼저. 그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송영무 장관도 그렇고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그렇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앞서 얘기했고 충분한 보고 지금처럼 나와 있는 병력 배치 정도까지는 언급이 안 됐고 저는 송 장관이 그것을 과연 파악하고 있었을까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당히 그 정황이 되는 그런 물증 증거들이 또 포착이 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그 인도 순방 중에 지시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은 짐작컨대 어쨌든 간에 이제 기무사, 지금 국방개혁을 지금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무사 개혁 갖고 청와대와 국방반에 다소 이견이 있고 마지막에 아까 대변인 브리핑 때도 서로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의견 일치를 봤는데 내부에 상당한 그 저항에 부딪혔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뭐 제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적인 판단 속에서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와 관련된 상당한 추가적인 정황, 증언거들이 포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본질은 왜 해서는 안 될 기무사가 이 계엄령 원래는 이제 합참이 이제 주무 기관이 되는 거죠. 합참에서 만들었으면 모를까 왜 기무사가 옛날 보안사가 옛날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듯 그렇게 계엄령을 검토했는지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유출 경위 또 유출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 보고를 받았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위 이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분명히 군 병력 이동 계획이 있다고 거기 문서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예하 부대와 기무사 간에 어떤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가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저 한민구 장관이 얘기했듯이 단순한 검토 참고 아니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지금 한민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문건을 보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본이 지금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증거도 없어지고 있는 마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자, 이제 관련된 사안들은 뭐 하나의 의혹도 없이 모두 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헬기 도입 6개월 만에 추락했는데 5명 사망하고 1명이 좀 부상했습니다. 바로 이 마리온이라고 하는데 수리온을 조금 고쳐서 만든 헬기인데 10m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거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국이 반대 집회에 등장한 청와대 이방견 토리다라고 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이 퍼스트 도구, 이 토리가 개국이 반대 집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초복이었는데 글쎄요, 이것이 어떤 정치적 논란의 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개고기 드세요? 저는 반려개를 키웁니다. 그 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식용금지법과 관련된 국민 여론을 보니까요. 이 반대 의견이 32.6%, 찬성 의견이 23.6%,
매우 찬성이 16.1%, 매우 반대가 18.9%입니다. 대략 찬성과 반대 여론을 놓고 봤을 때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호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청와대 퍼스트 도구까지 등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금지에 더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도 결국은 문화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의 음식 문화에서 개고기가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혔는데 지금 이제 동물권까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 더 나아가서 가족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변화, 또 시대적인 문화의 변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는 96년만 해도 최고의 보양식품이 37%였는데 지금 6%로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신탕집도 장사가 잘 안 돼서 38%나 서울 지역에서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개고기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식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좀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찬반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